발꿈치가 흉하게 튀어나와 축 늘어진 채 색상마저 칙칙하게 낡은 그 남자의 가디건은 한 번도 좌우 단추 높이가 올바르게 끼워진 걸 본 적이 없다. 수염 덥수룩하고 머리가 반쯤 벗겨진 배 나온 아빠 같은 그 남자의 싸구려 스킨 냄새는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된 동네 작은 목욕탕을 떠올리게 만든다. 미쓰리는 오늘 또 그 남자의 반쯤 까진 정수리를 죽일 듯한 눈초리로 뒤에서 경멸하듯이 쳐다보면서 같은 입사 여직원들과 함께 그 남자 흉을 보며 불타는 눈으로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 있지만 이미 뜨거운 한증막같이 바짝 건조해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이 남자 말고는 그 누구도 머물 공간이 없다. 엄마는 물론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저주받은 짝사랑의 마법 때문에 오늘 밤도 혼자 술 마시며 울다 지쳐 젖은 눈가로 쓰러지듯 잠드는 가엾은 미쓰리.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들킬까 창피해서 혼자서만 몰래 듣는 방송 최후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쿠입니다. 벌써 4월이 끝나가네요. 너무 시간 참 빠르죠. 다들 제 방송을 정말 이게 요즘 같은 시대의 트렌드하고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매번 찾아듣기 쉽지 않은 방송이란 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소수이긴 하지만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정말 한결같이 들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게 작다면 작고 또 넓다면 넓은 땅인데 다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런 문명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에서 이런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누군가의 목소리와 생각을 다른 쪽에서, 다른 분들은 출퇴근 시간에 혹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혹은 밖에서 바쁘게 직장일을 하면서 틈을 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같이 듣고 생각하고 공유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생활을, 이런 미래상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상상을 할 수 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요즘 심상치 않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전세 사기 문제, 인천, 동탄, 구리.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런 일들은 어느 정도 예견은 되어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아주 기업적으로, 심지어 그 밑에 공인중개사 몇백 명을 끼고 아주 정말 규모가 대단하죠. 오늘 또 얘기할 내용이 굉장히 길 텐데 그래도 또 한번 서론을 한번 상관이 좀 없는 얘기 같긴 하지만 좀 다른 얘기 한번 좀 해볼까요? 시작에. 그 전세 사기 문제가 제가 사실은 경험이 있어요. 저도 한번 살면서 전세금을 띄어먹히고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해주는 최소 금액만 변제받은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살면서 30대 초반에. 네.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그때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때 제가 난생청 오피스텔이라는 데 필요에 의해서 잠깐 들어가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오피스텔이 굉장히 빛과 쪽 멋있게 지었는데, 그 오피스텔 건물에 가면 1층에 직접
오피스텔 건설사에서 이렇게 직접 그 분양 관리를 하고 있는 분양 사무소가 1층에 정문에 딱 가장 메인 로비에 있었거든요. 일반 작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었죠. 그리고 거기 직원이 아주 말끔하게 이 정장을 차려입은 남녀 직원이 뭐 한 7, 8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이 지금 이 건물을 올린 건설사에서 직영 분양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명함을 파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랑 밑에 층까지 해서 20몇 채가 한꺼번에 날렸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당시에도 뭐 인터넷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같이 그렇게 뭐 그냥 그 다음 블로그 다음 카페가 성행하던 시대 딱 그 정도였어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아주 발전한 시대는 아니고요. 천리안 나오늘이 그런 데에서 이제 다음 블로그 다음 카페로 했던 이렇게 이어져 가던 이런 과도기였죠. 근데 그래서 이 전세 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당해보기 전에는 전혀 사람들은 이런 지식을 알 수가 없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당한 거죠. 웃긴 거는 그 피해자 모임을 거기서 이제 뭔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옆집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보니까 당신도 그러냐. 얘기해보니까 뭐 여기도 밑에 층이 다 그런 데다 해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갖고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한 20몇 채가 다 모였는데 전부 저처럼 그 지역에 잠깐 그 어떤 직장 때문에 본 집을 놔두고 혼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방을 원룸 얻듯이 와가지고 오피스텔에 집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30대였어요. 다 남자였고요. 근데 다들 너무 막 막막하고 그 다들 뭐 저 같은 서민들이어가지고 그 돈이 너무 안타깝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책위원장 같은 역할을 저한테 사람들이 떠넘겼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제가 제일 뭐 좀 한가해 보이고 뭐 일 맡기면 뭐 이렇게 좀 그냥 잔머리 안 쓰고 잘 해줄 것처럼 보였는지 어떻게 저한테 자꾸 부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재밌는 건 그 당시에는 이 돈을 도대체 이 수법이 어떻게 된 건지 뭐 도대체 그냥 가만히 여기서 당할 수는 없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우리가 그 전에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의 전세금을 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를 발로 뛰면서 알아내야 됐어요. 제가 정말 그때 탐정짓을 했습니다. 거의 한 2달 정도 탐문 수사 정말 흥신소 직원처럼 그때는 뭐 이런 지금같이 뭐 그런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무조건 발로 뛰었어야 되는데 살인의 추억처럼 그러면서 막 그 여러 군데를 한 명 한 명 정말 탐정이 돼서 탐문 수사합니다. 누가 뭐 예전에 이런 데 했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누가 뭐 이런 것도 이때더라 하니까 그 관련된 사람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짱구를 굴리면서 이것도 저 사람이 혹시 이런 의심되면 거의 찾아가는데 정말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제 돈이 연관돼 있으니까 그렇게 뭐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또 그런 대표를 맡다 보니까 책임감 때문에 했는데 그때 제가 아는 게 바로 이 조직적인 전세 사기의 전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봤더니 지역은행 대부분 농협이죠. 지역 단위 농협. 거기 대출 담당자를 한 명 끼고 건설사가 어떤 뭐 건물을 하나 지어 분양을 하는데 어떤 그쪽 뭐 시행사나 그런 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현금이 이제 유동성이 막히게 되니까 그 오피스텔 여럿이 아직 못 나간 그거를 빨리 내보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그때 브로커가 있어요, 전국에. 브로커들한테 넘기면 브로커가 이 뭐 20몇 채를 굉장히 싸게 넘겨받고 이거를 자기들이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브로커들이 바로 그 오피스텔 1층 호텔 로비 같은 곳에 크게 마치 자기들이 건설사 직영 직원인들 것처럼 거기서 분양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놈들은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브로커가 급하게 모은 그 20, 30대
똘마니들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근데 속죠. 그렇게 거기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냥 개인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뭐 분양사무실이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스물 몇 채를 어떻게 저기 그 받냐면은 대출 담당 직원 한 명을 이제 자기들 편에 넣어가지고 이제 원래 그게 대출 승인이 안 됐는데 전부 대출을 받아갖고 스물 몇 채를 한꺼번에 싸게 이제 그 건설사로부터 받아갖고 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그게 깡통 전세죠. 한마디로 자기가 그 산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전세금으로 원래 전세금으로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모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는데 그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다 조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 제가 굉장히 탐정 역할을 많이 해서 그 알아낸 정보를 나중에 그 담당 형사분한테 맨날 주기적으로 만나서 제가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형사님이 저한테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쪽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 없냐고 그런 얘기까지가 나왔었는데, 그때 또 제가 결국은 바지 사장까지 제가 찾아냈거든요. 수소문 해갖고 개인적으로. 그 바지 사장님 찾아간 그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여름밤에 어떻게 해서 찾아갔는데, 와, 그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공장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전부 차압이 들어와 있고, 근데 거기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다고. 근데 만나보니까 너무 시골뿐이고 세상 물정 하도 모르고 자기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그 와중 이제 그 일당들이 와가지고 당신 명의만 빌려달라. 당신한테 아무 문제 없다. 대신 이 공장 당장 이제 숨 넘어가는 공장이 바로 이제 거기 넘어가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은행하고 이렇게 은행 직원하고 얘기를 해서 좀 살려주겠다 하고는 명의를 가져간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전세금을 그 바지 사장, 그 공장 사장 이름으로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1층 분양 사무실에서는 전혀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여기 건물주다. 아니 저기 뭐 원래 이 분양받은 사람이다. 그 바지 사장 해가지고 완전 속인 거죠. 이거는 정말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굉장히 치밀한 전법이죠. 다 뭐 어떻게 여기서 안 속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근데 문제는 나중에 그 돈을 받기가 힘든 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맨 위에 있는 그 사기 일당의 보스, 그 당시 한 50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일이 사기 전력으로 평생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사기 수법을 배워요. 선배들한테. 지금이야 이제 깡통 전세나 어떤 이런 전세 사기의 수법을 전 국민이 이런 인터넷이나 뉴스로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한참 전이죠. 월드컵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이제 저도 그 당시 정직하게 살려온 사람들은 몰랐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그걸 몇 달 동안 조사하고 그 일당 보스도 만나고 그 사람하고 담판을 짓고 담판이 안 됐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이런 수법을 여러 번 했고, 이게 안 좋게 돼서 걸려도 처벌이 어디 정도까지인지도 법적의 그 허점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미 그 집안 그 뭐 장모부터 해가지고 부인까지 해서 한 집안 좋은 집에 사는데 법적으로는 이미 다 저기 부부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미 이혼한 사이에 일부러 서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그 나중에 떼인 전세금 때문에 차압이 들어오려고 해도 자기 재산이 아닌 거예요. 이혼한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식이죠. 나중에 제가 그 당시 기억나는 게 다음 카페 뒤져가지고 그 장모랑 해서 이쪽 국립공원 쪽에 막 거대한 씨암탉 잡아주는 펜션 사업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제가 다, 근데 그런 재산이 있는 걸 알아도 법적으로 다 분리를 해놔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세입자들은 어디 한 푼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기인 거를 저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다 갖다 주고 전세 사기 이런 게 확실하다 해서 이렇게 형사적으로 어떤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증명을 해냈는데도, 심지어 그런데도 법적으로 받을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깜빵 들어가 살다 나오지 그런 마음이에요. 들어가 살다 나와도 그때 그 당시 여기뿐만 아니라 그 지역 광역시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방에 그런 건설사마다 다 브로커로 다 손을 대가지고 각 건설사마다 그런 식으로 진행 중인 게 몇십 채, 몇백 채가 그 당시 한 사람이 거의 뭐 한 70채의 그런 사방군데 사업장에 있는 걸 다 합치면 그 정도더라고요. 근데 요새 뉴스 보면 그때하고 수법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수법을 어떻게 이 사람이 알게 됐나 하면서 좀 보니까 이 사람도 우리나라에 전세 제도가 있을 때부터 그 이전에 이 사기로 벌어먹고 정말 재벌 중소기업 사장 못지않게 떵떵거리면서 남들한테 피눈물 남들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갈취해서 그렇게 벌어먹고 사는 거를 자기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그런 경제사범들의 몇십 년 전부터 있었고 그걸 이 사람은 또 다음 사기범이 돼서 교도소에서 배운 거고 그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7,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 사기 수법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면 되고 그동안 전혀 사회에서 이걸 문제 삼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거를 합의를 못하고 실행을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지금은 오히려 규모가 더 커졌고요. 지금 또 이런 일이 또 생겼네요. 그게 참 안타깝네요. 지금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예.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죠. 조금 더 우리가 미국한테 알아서 그 도감청 사건부터 해갖고 모든 걸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해주고 잘해보자 하고 우리가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한테 뭔가 동맹으로서 뭐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까지 뭐 크게 그런 건 없죠. 사실 이것을 어떤 그 지렛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IRA 이런 데서 뭐 현대나 뭐 삼성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특히 뒷구멍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챙겨주는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모르죠. 아직 우리가 모르는 비밀리에 이렇게 진행됐을지는. 근데 조금 일단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가끔 좀 이제 안 좋은 조금 불길한 예감도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받는 거 없이 계속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나 그런 거 보면 요새 이렇게 터지는 전세 사기나 지금 뭐 회사채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들 그 지지율이 무서워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올리고는 있는데 전기세를 거기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크죠. 지금 부동산 부채 문제도 그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터지게 되면 살려줘야 될 게 이제 미국에 기댈 게 달러 통화 스와프나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지금 우리가 사실 굉장히 힘든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그 속사정을 알기 때문에 미국한테 완전히 휘둘려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정이나 괜히 그런 불길한 예감도 들고요. 요새 그 중국 뭐 부동산 부채하고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저번 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괜히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요새 이제 뭐 어닝 시즌이지만 지금 보면은 빅테크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요. 물론 이제 테슬라는 많이 실망을 하게 됐고 메타가 이제 어제 뭐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사실은 그거는 메타가 지금까지 구조조정 많이 해서 인력을 많이 감축했고 또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그동안 메타 페이스북에다 안 하던 광고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다시 실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 지금 다음 분기에도 메타가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잠깐 오른 걸로 보이고 제 눈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빅테크 쪽이 지금 몇 개가 지금 전체 시장이 안 떨어지게 유지를 하면서 멱살 잡고 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AI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동시에 실적이 굉장히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올랐는데 구글은 선물에서 올랐던 거 그대로 까먹고 오히려 조금 더 내렸죠.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AI, 챗 GPT가 있고 그것이 앞으로 잘 될 거다. 근데 상대적으로 구글은
MS에 밀려가지고 시장을 그 챗 GPT에서 인공지능에서 뒤쳐졌기 때문에 뺏길 거다. 그런 식으로 결국은 전체 빅테크의 어떤 뭐 전망이나 이런 걸 좋게 보는 건 없고 앞으로 인공지능 하나만 보고 지금 시장이 되는 건데 이게 이런 경우는 사실 조금 굉장히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시장 전체를 이 불황, 앞으로의 안 좋은 전망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가이던스나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무너지고 끌고 간다 할 때는 그런 섹터가 적어도 여러 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믿을 구석이. 근데 지금 전체 시장을 다 둘러봐도 믿을 구석은 모든 저기 시장 참가자들이 AI 하나만 보고 있어요. 너무 그 의존하는 섹터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단 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뭔가 AI 신뢰성에 금이 가는 뭔가가 나오면 다른 섹터가 받쳐줄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모습이긴 하죠. 엘니뇨, 라니뇨 때문에 앞으로 무더위 폭우 많이 온다는데 제습기가 필요한가? 제가 제습기가 없는데 제습기를 어떻게 사봐야 되나? 근데 또 저 같은 소시민이 볼 때 제습기는 너무 별것도 없는데 비싼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중고로 좀 사보려고 해도 당근마켓에 그냥 제습기 중고는 올라오면 뭐 5분 안에 다 나가더만요. 사람들이 다 저같이 생각하나 봐요. 자, 오늘 설은 특별히 또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저번 시간까지 저기 그 중국의 그 부동산 부실 문제와 헝다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그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중국이 정말 웬만하면 밖에다 안 꺼내고 있고 그동안 뉴스에 안 나오고 잘 하니까 별 문제 없이 뭐 한 1, 2년 사이에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헝다 뭐 위험하다더니 쏙 들어갔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란 걸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짚어봤죠. 재밌는 게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4월 들어서 엊그제부터 또 다시 이렇게 나오는 그동안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슬슬 이걸 지적하는 저기 그 전문가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좀 재밌는 변화 같아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뭘 할 거냐면요. 뭐 그 중국이 그렇게 부동산 부채 문제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뭐 이걸 어떻게 살려갈 건지도 막막한 상태인 건 알았어요.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중국은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고 금년부터 리오프닝을 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책을 내면서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금년 1월, 2월에 제일 많은 투자 자금이 뭐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말들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번 주에는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모든 기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깜짝 성장해서 4.5%나 성장했다고 발표가 나와서 앞으로 2분기, 3분기 훨씬 더 이제 성장할 거다. 그렇게 성장만 잘하면 뭐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간당간당하긴 하지만 돈이 돌면서 다시 또 그걸 땜질하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년 들어서는 정말로 중국이 리오프닝 이후에 얼마나 나아졌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벌써 2분기가 한 달 가까이 지나가려고 하죠. 4월이 지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막연하게 추측하고 이러니까 안 돼 니들은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나온 정확한 통계 지표나 자료들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냉정하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정말 리오프닝 이후 모두의 예상처럼 날아오르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1, 2월 들어서 열심히 그때 선전했던 문구들입니다. 그러더니 3월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딴소리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됐나 보자고 이제 3월 들어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들 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 중국 덕보기 어려울 수도. 그래 갑자기 2달 만에 말을 바꿨죠. 중국은 예전에도 보면 경기 침체 심하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실시해서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이러한 건설 인프라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때 9.4% 성장하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왜? 여기 딱 나왔죠.
중국은 부채가 많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있는 데다 국가에 필요한 인프라 대부분 이미 너무 많이 건설됐어. 십몇 년 동안. 지금 또 어디다 뭘 건설하겠다는 거야. 집이 뭐 6,500채, 7,000채 어디서는 1억 채가 지금 빈집이라는데 뭘 또 어디다 지어. 그리고 그것들 다 지금 부채 덩어리 돼버렸잖아요. 예. 앞으로 그러니까 인프라로 다시 또 살리겠다는 건 자기들이 볼 때 엄청 싸놓은 똥을 치우지도 않고 그 위에 모래 톱밥 살짝 뿌리고 그 위에다 또 똥을 싸겠다는 건데 자기들이 볼 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거죠. 얘네들도 작년부터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처럼 1, 2월 달 모른 채 하고 개미들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밀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월 중순에 정찰 풍선 사건 터지면서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다 이제 차익 실현하고 쫙 빠지니까 이제 3월 달 보면서 이제서야 말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회복은 3년간 제한되어 있던 이동에서 자유로워진 소비자들이 주도할 거 보복 소비죠. 3년 동안 제로 코로나에서 보복 소비. 그 보복 소비의 유형이 요식업, 여행 등 서비스업이다. 맞는 얘기죠. 예. 중국의 인프라 투자 재정 부양책이 이번에는 얼만큼 효과를 볼지 자기들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왜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그런 얘기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얘네들도 부동산 부분에 반등이 없다면 단순히 제로 코로나 풀고 위드 코로나로 왔다 해서 가계 소비가 확 좋아질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봤잖아요. 중국 가계 소비가 걔네들도 지금 전부 다 부동산에 물려 있다니까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 얼마나 제로 코로나 끝났다 하면은 밖에 나가 술 마시고 사람 만나고 뭐 좀 여행도 다니고 하겠죠. 근데 그때뿐이라니까요. 잠깐이라니까요. 계속 그렇게 돈 쓸 여력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속 돈 씁니까? 예. 그렇죠? 라는 겁니다. 자, 내수 소비 시장 활성화도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리오프닝 효과는 안 될 것 같다. 왜?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 때문에. 실제 그러면은 1분기 결산을 내봅시다. 남의 나라 결산을 또 내보자고요. 예. 민간 소비는 어떻게 변했나 보자고요. 처음에 리오프닝 딱 한 중국 1월달 생각보다 중국 인민들이 돈을 안 씁니다. 저축만 엄청 많이 해요. 왜? 봉쇄 풀었으면 돈 미친 듯이 쓸 줄 알았는데 왜 그러지? 경제 불안과 얘네들이 이미 리오프닝은 했지만 세계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미 경제 불황이 지금 와 있고 경기 침체가 와 있고 사방에 고금리로 잘 안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 개인 소비자 돈은 다 중국 부동산 부채에 묶여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소비 심리 위축이 여전하고 저축이 증가세가 이어졌다. 앞날이 좀 힘들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돈 쓰는 것보다는 여유 자금이 있어도 일단은 아끼죠. 더 힘들 때를 대비해서 그 사람들 심리거든요. 그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후에는 그 돈으로 이제 세계 여행도 다니고 막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주 돈을 많이 모아놨던 분이고 대부분 우리들 소시민들 그런 분들은 열심히 해 돈 모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노후에 뭐 해야지 하는데 실제 노후가 돼서도 노후에 돈을 팡팡 못 씁니다. 젊었을 때 허리띠 졸라매고 절약하면서 살았던 그 꼴 그대로 살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전 뭐 이제 벌어놓은 돈도 얼마 없지만 왜 그러냐면 노후에 쓸 돈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아무리 자기가 젊었을 때 막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건강했던 사람도요. 40 넘으면서부터 몸이 축나는 걸 누구나 느끼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씩 뭔 일 생겨서 병원 가게 되고 치과 때문에 이제 이빨도 유통기한이 다 돼서 임플란트 하나라도 하게 되고 뭐 가면은 한 번에 돈 1,000만 원, 2,000만 원씩 깨지는 게 우습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50 넘고 그러면 아무리 몸 관리 잘한 사람이라도 그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젊었을 때 몸을 혹사를 시켰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청구서가 날라와요. 그러면은 돈을 아껴야 됩니다. 근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자기가 일하면서 나이 보면은 은퇴는 가까워지면서 점점 수입은 이제 젊었을 때보다 줄어들 것 같은 게 눈에 보이잖아요. 10년 계획을 딱 보면. 그러면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계속 절약하면서 살아야 돼요. 돈이 있어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 돈은 있는데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아유 나중에 뭔 일 생기면 내가 이거 아플 때 내 병원비 나라도 해야지 아니면은 뭔 일 생겼을 때 아프면 병원 입원 말고 요양시설이라도 내가 들어갈 돈은 내가 지금 막 들고 있어야지 뭐 하면서 집에서 김치 신김치 하나 꺼내놓고 그 밥이랑 해서 그거 하나 찬밥 해가지고 밖에 나가 외식도 못하고 혼자 그 부부끼리 아니면 독거노인이 혼자 그렇게 먹으면서도 통장에는 다 돈 1억씩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아플 때 한 번씩 가고 뭐 그런 거 두려워서. 누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빌빌해도 자기가 다 90세까지 100세까지는 산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계획을 그때까지 맞춰놔요. 응? 누구나 다 그래요. 안타깝죠? 저도 그러고요. 근데 그러다가 대부분 실제로 90,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80세 중에 많이 죽어요. 7, 80세 사이에. 그럼 그 돈은 이제 아꼈다 똥 되는 거죠. 그죠? 그나마 그게 이제 자녀들한테 그대로나 뭐 물려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 많아지잖아요. 지금 벌써 많아졌잖아요. 제 나이 또래도 벌써 지금 1인 가구가 거의 반 정도 된답니다. 이거 뭐, 끝났죠? 이 사람들이 뭐 갑자기 죽게 되잖아요. 혼자 고독사를 하거나. 그럼 그 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아꼈던 돈, 제일 어디다 갖다 많이 갖다 줍니까? 보면은. 오늘 또 벌써 30부터 지금 심상치 않네. 잡다마다 3시간 가겠네. 나 참. 그 돈 결국은 저기 그 의료기 상사, 아마 우리 얼마 지금 외로워요. 저 같은 사람. 저도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러겠죠? 가면 막, 아이고 아버님, 막 젊은 사람들, 평소에는 말도 안 섞, 냄새 난다고 말도 안 섞을 것 같던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말끔하게 양복 차려입고,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해서 앞에다가 뭐 뽕짝 틀어줘, 노래해주고, 뭐 이제 그때 뭐 이제 뭐 블랙핑크나 뉴진스 노래 틀어주겠죠? 신난다 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앞에 뭐 의료기 뭐 세라젬 너무 그러면 안 되고, 뭐 의료기 뭐 저기 뭐 안마기 그런 거 300만 원짜리 그런 거 해주고. 근데 맨날 이 외로운 나를 불러다가 전화해주고 챙겨주고 카톡 날려주고 날마다 밥도 먹여주고 했는데 미안해서 저 안 사줄 수도 없고, 그런데 가서 이제 몇백만 원짜리 하나 사갖고 집에 들여놓는 거. 들여놓고 그거 하도 못해요. 이제 뼈가 약해져서 그렇게 젊은 사람들 시원하다 주물르는 안마기 갖다 놔도 다 디스크 한 번씩 나와서 튀어나와 수술하고 뭐 뼈도 약해지고 해서 주물렀다 뼈 나갈까봐 하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 안타깝죠. 아니면은 이제 늙음하게 이제 꽃뱀만 나가고 꽃뱀한테나 다 털리거나. 실제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그런 경우가 빨리 왔는데 노인들 상대로 사기 범죄가 한 10년 전부터 급증을 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자기 평생 모은 돈이 있는데 못 쓰고 아까워서 못 쓰고 있고 더 오래 살다가 뭔 일 생길까봐 소비를 안 하고 저축만 하고 있는 그 일본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일본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요. 이미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당장 제로 코로나 개방해도 앞으로 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지도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많이 물려 있는데 경기는 그렇게 쉽게 살아날 것 같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일단 저축하고 최대한 절약 모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와 데자뷰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비슷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하도 이제 돈을 안 쓰니까 베이징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돈 좀 쓰라고 쿠폰, 소비 쿠폰 뭐 주듯이 매달 7,500원 시민들이 장난하냐 뭐 재밌는 기사라서 하나 가까봤고요. 갇혀 지낸 3년 동안의 후유증이 컸다. 중국의 코로나 보복 소비는 기대 이하였다. 이런 식이 있었고요. 여행, 접객, 레저 등의 보복 소비는 일단 살아나요. 그런데 자동차 판매 등 정말로 큰 소비는 아직 생각만큼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절약 소비죠.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중국 신차 구매의 많은 비중이 아주 빠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 시장이죠.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그런 그 IT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저 뭐 중국 여행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뭐 친구가 있어 들어본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세상을 유튜브로 배우고 있습니다. 보면 그 중국의 외국인들이 관광을 가도 굉장히 지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결제가 현금이 아니라 다 뭐 위챗페이처럼 뭐 QR코드 그런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거기 가입을 하고 뭐 다 뭐 저기다 통장을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야 돼. 근데 그게 다 중국 인민들 중국말로 돼 있는데 외국인이 거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거기서는 그 모든 것이 이미 IT에 가장 첨단적으로 다 적용이 돼 있고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점점 자동차 같은 거 많이 안 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게들이. 그런데 전기차 시장은 늘어나고 있죠. 어떤 제도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트렌드 때문에.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분명 전 세계 경제가 활성화돼 가지고 모든 나라가 예전처럼 자동차를 많이 사주는 시대라면은 전기차 시장도 그만큼 더 크게 늘어나겠지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차 바꾸려고 했는데 앞으로 5년 더 타야겠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 오면은 전기차 시장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해도 예전 기대만큼은 발전을 많이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도 한번 테슬라 그 얘기를 할 땐가요? 말씀드렸었죠.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몇 년도까지 뭐 2030년도까지 전 세계 뭐 시장에 뭐 전기차 비중이 얼마가 될 거다 하면서 막 엄청나게 투자들 하고 있었지만 한 1년, 2년 만에 작년 말이 되면서 예상들이 전문가들 예상이 싹 바뀌었죠. 그때 가도 내연기관차 많이 탈 거다. 왜? 사람들이 그만큼 차를 안 산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국은 지금 전기차가 제일 잘 나가긴 하는데요. 중국 안에서도 너무 많은 전기차 업체가 나왔고, 근데 이제 경제, 시장 파이는 정해져 있고 잘 안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너무 많이 기대감이 너무 많이 생긴 전기차 시장끼리 출혈 경쟁하면서 싸워야 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을 계속 벌써 뭐 금년 들어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미국에서는 6차례 가격 인하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박리다매로 나가면서 딴 애들 다 죽이겠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자기들 예상만큼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으면 테슬라도 여유를 부렸죠. 우리 기술 뭐 다 공개할 테니까 소프트웨어 니들도 다 따라와. 전기차 시장 파일을 같이 넓혀보자. 오히려 이 기술을 우리만의 독점 기술이다 하고 잡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업체들이 다 풀어서 전기차 시장에 참여를 더 많게 하는 게 서로가 윈윈이 될 것 같다서 그런 대인배적인 모습도 초반에 보여줬던 게 테슬라인데 지금은 다 죽어라 이거죠. 내 피를 흘리면서. 근데 그렇게 해도 전체 전기차 시장 파이에서 테슬라가 이득 보는 것보다는 총 마진이 오히려 줄어들겠다 싶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잠깐 옆길로 샜고요. 어쨌든 이랬었는데 3월 들어와서는 그런 중국 정부의 그간의 노력이 조금씩 효과가 나는 것처럼 소비도 조금씩 살아나면서 부동산 거래도 살살 늘어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조금 부동산 부분과 소비 부분도 약간 회복세를 3월 들어서 보이고 있다 해서 이렇게 중국 당국자가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중국 봐라. 이렇게 다시 잘 나갈 거다 하고는 그러면서 3월 들어오니까 저축률도 그렇게 저축만 하려는 저기 중국 소비자도 조금씩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결국 보니까 그때 잠깐 반짝이었거든요. 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3월까지 대충 보니까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되게 웃긴 게 아까 이런 요식업, 접객업, 서비스업 이런 보복 소비로 잠깐 늘어난 거고 그 외에 정말로 내구재 소비나 아니면은 산업 생산 투자 기업들이 볼 때 경제가 살아난다 하면은 자기들도 그거를 딱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산업 생산에 투자를 하게 돼 있죠. 근데 투자를 안 해요. 그거는 자기들이 봐도 전혀 지금 요즘 우리나라 뉴스 보면
길거리 나가면 뭐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술집이나 밥집 같은데 잘 되는 데는 좀 사람들 많은 거 평일에도 이렇게 술 먹고 늦게까지 하는 거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뉴스 보면 기업들이 물건들이 너무 안 팔려서 죽을 지경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전 세계에 지금 트렌드인데요. 금년 들어와서 이제 1월, 2월 노랜딩 시나리오도 나오고 뭐 다들 희망에 부풀어서 별 얘기가 다 나왔지만 석 달 지나고 이제 4월째 들어오면서 정말 그것이 어떤 상태였나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그 트렌드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이제 중국도 그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뭐냐면 제조업은 계속 침체되면서 수렁에 빠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업만 화랑이에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기업들은 물건을 못 팔아서 망해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오른 인플레 때문에 모든 인건비는 많이 올랐고요. 임금은 많이 올랐는데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고 보복 소비 때문에 뭔가를 막 하니까 서비스업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복 소비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돈이 있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자동차나 휴대폰 같은 고가의 그런 내구재 소비는 안 일어나는 거고요. 맨 저기 먹고 잠깐 뭐 이제 코로나 때 못 갔던 거에 대해서 술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잠깐 여행도 가고 그것도 이제 싼 여행 가까운데 그런 데만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일시적으로 되는 건데 이게 제일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경기는 기업들이 계속 죽어나가기 때문에 침체가 되는데 서비스 물가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제일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살짝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중국 경제가 올해부터 시행한 위드 코로나 정책에 힘입어 시장 전망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했다. 향후 중국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소비와 부동산 침체가 3월 말에 지금 잠깐 반등하는 것 같았지만 아직까지도 대세적인 반등이나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비 말고 수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수출은 어떤가? 중국의 수출 물동량은 이미 작년부터 많이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동안 중국하고 많이 교류를 했던 유럽하고 많이 교류를 해야 되죠. 예. 만약 중국이 리오프닝 후에도 돈을 뿌린 만큼 예상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수 소비가 중국의 지방 정부 부채와 부동산 부채로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게 되면 그럼 결국 중국 역시도 실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둘 중에 하나겠죠.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보면 언제적 뉴스인가요? 2월 중순 2월 말 뉴스인데요. 중국의 세계 4위의 항구인 중국 선전인데 거기서 트럭 기사 90%가 일이 없어 논다. 수출 물동량이 줄었다는 거죠. 예. 즉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고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수출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 중국 경제에 걸림돌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 약세와 미국 및 유럽의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수요 침체가 될 것. 전 세계가 이렇게 전 세계 소비자들이 물건을 지갑을 많이 안 여니까 중국 물건도 그만큼 팔 데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의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수요가 지금 줄고 있는데 중국만 용가리 통뼈라고 마냥 수출이 호황일 수는 없겠죠. 더구나 해외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점점 더 중국에 해외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작년 말부터 그렇게 모든 세계가 다 리오프닝을 앞둔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 투자는 단기성 투자 자금, 개미들 꼬셔갖고 그걸 치고 빠지면서 주식판이나 이런 데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려는 투자 자금이지 중국에 가서 산업에 투자하고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아니면 중국과 합작으로 중국에 뭔 일을 벌리면서 앞으로 거기서 대단한 걸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적 투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국 항공화물도 볼까요? 요것은 3월 말 기사네요. 3월 21일 기사. 예. 중국의 항공화물도 비상이다. 올 들어서 국제 운송량이 17%뚝 떨어졌다. 예. 이런 식으로. 특히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유럽 시장에 크게 그동안 의존해 왔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소비 여력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점도 국제화물 침체 요인이다. 그렇죠. 요거는 언제적 뉴스인가요? 요거는 4월 초 뉴스네요. 4월 11일. 매일 570억 원씩 벌던 중국의 해운사가 1분기 순이익이 반토막도 아니고 4분의 1토막 났다. 뭐 우리나라 뭐 삼성 걱정할 일이 아니네요. 중국 최대 해운사의 1분기 순이익이 4분의 1로 급감했다. 자, 그러면 수출 물동량 이런 운송 이런 거는 경기 침체 카나리아라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 우체국에서 이렇게 배달하는 우리나라 우체국 택배 같은 UPS 거기에 지금 1분기 실적이 이번에 안 좋았죠. 그리고 디젤 미국 내에서 모든 운송은 거의 트럭 같은 거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그 트럭에 들어가는 디젤유 값이 지금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반토막이라고 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디젤들 수요가 없다. 트럭들이 운송을 안 한다. 물동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쪽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고 있는데 중국만 어디 가서 팝니까? 누가 사주는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이 안 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제로 코로나 했다고 중국 혼자만 경제 성장을 홀로 할 거다 하는 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이거 제가 아주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도 뭐 언론에서는 계속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지만 중국 혼자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면서 금년 한 해 전 세계 경제를 중국이 캐리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아주 꿈 같은 얘기들을 책임감 없이 막 떠들고 심지어 IMF에서도 그런 얘기를 1, 2월 달에 하길래 좀 무슨 구석을 믿고 저런 얘기를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했는데 2달 만에 말을 싹 바꾸더라고요. 얘네들 알고 이러는 거겠죠. 항공화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해운대 화물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정학적 요인과 인플레이션의 영향 등으로 운임이 급락하면서 순익도 쪼그라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자동차 판매량 한번 봤습니다. 중국의 1분기 자동차 판매량 보면 확실히 코로나 때 빼고요. 코로나 때는 예외로 하고요. 2019년도부터 507, 509 하다가 491, 426, 500에서 400대로 420으로 쭉 떨어졌네요. 2년 만에. 제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체 지금 전기차 시장 막 비아디가 잘 나간다 하니까 뭐 엄청나게 폭스바겐을 지금 제치고 중국 안에서 국내에서 판매량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아디는 원래 저기 그 배터리 만들던 회사고 그 회사가 지금 전기차까지 만드는 거 내연기관 만들던 차가 아니거든요. 전기차가 아무리 많이 팔린다고 해도 지금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를 동시에 같이 파는 다른 회사를 판매량으로 이긴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중국 시장에서 제일 차를 많이 팔던 폭스바겐을 앞지르고 지금 어제 나온 뉴스인가 그제 나온 뉴스인가 비아디가 1등을 했더라고요. 야, 이거 대단한 거죠.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아주 비약적으로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 유럽, 중동, 남미, 동남아. 우리하고는 별로 볼 일이 없겠죠. 하지만 결국 중국의 자국 내 전체 자동차 소비도 역시나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더구나 그나마 1분기에는 전기차 할인 경쟁이 굉장히 여전히 심하던 때였기 때문에 싼 값에 많이 살 수가 있어서 잘 팔리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거보다 더 줄어들겠죠, 이제.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자기들도 보니까 하반기에는
몇 개 잘 팔리는 거 빼고는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중국 정부의 그 전기차 지원금을 좀 있으면 다 종료하기로 했는데 다시 연장해 달라고 지금 막 이렇게 요청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4월달 뉴스를 보니까 역시나 여기도 깜짝 반등하기 시작했다. 수출이. 수출이 그렇게 줄어든다 걱정했는데 지금 깜짝 반등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깜짝 급등이 그동안 못 팔고 있던 재고 소진에 따른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 모든 거를 정말로 수출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든 소비든 보니까 죽을 썼었고 리오프닝 효과는 안 났었고 예상만큼. 다만 3월 말 들어서 깜짝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소비의 깜짝 반등인지 진짜 수출의 깜짝 반등인지는 애매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판단을 보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보니까 두 분야 다 앞으로의 거시경제 상황과 전망을 보면 좋아질 여건은 그렇게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보다 이런 거를 열심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계산하는 외국의 정말 이런 돈 냄새에 민감한 투자 자본들은 어떤 식으로 요거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 외국 투자 자본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자, 해외 자본의 탈 중국 러시 2월 28일 기사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자본이 73% 반토막도 아니고 73%가 급감했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지금. 계속 중국의 이 상황을 알아갈수록 지금 중국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막 잘 나간다, 달러 패권을 위협한다, 미국은 지금 뭐 실리콘밸리 사태, 뭐 쪼끔 있으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뭐 부채 한도 협상이 또 결국은 잘 되겠지만 어떤 뭐 문제도 있고 경기 침체가 오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속사를 들여다보면요 미국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연예인 걱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중국이 속살이 썩을 대로 썩어 있다는 겁니다.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큰 기관들은 확실히 발을 빼고 있었다. 제가 이 움직임을 보고 항상 작년 말부터 지적을 했던 거죠. 항상 기관들은 개미들보다 6개월, 1년 전에 먼저 포지션을 정합니다. 그런데 계속 단기 투자성의 그런 헤지 펀드들과 개미들만 선동해서 뒤늦게 가서 설거지 시키죠. 결국 1, 2월 달부터 해서 연초에 단기적 투자 자금만 개미들 선동해서 용감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예. 중국이 수출과 해외 투자 감소로 2년여 만에 자금 순유출을 기록했다. 언제적 기사일까요? 2월 22일 기사네요. 예. 그래서 작년 4분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작년 4분기에 중국에서 거의 2년 만에 자금 순유출이 나왔다. 작년 10월과 12월 사이에 중국은 112억 달러가 중국 시장에서 자본 순유출이 되었다. 그런데 그럼 금년 1월부터는 다시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경제가 그때부터 막 시장 다 반등했었잖아요. 금년 1월부터 지금 했더니 조금 들어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밖에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 그래요? 이거 우리가 아는 거하고 많이 틀리네. 역대로 뭐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돈 넣고 돈 먹게 하자고 들어온 투자 자금이고요. 정말로 중국의 산업이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큰 어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작년 하반기부터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금년 1월, 2월에도 정말 거의 안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또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또 어디에 돈이 들어갑니까? 중국 채권이 잘 팔려야 되죠. 중국 채권 투자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저 뒤에 볼 건데 아주 지금 장사 망쳤습니다. 금년 1분기 알고 보면 지금 우리 외국인 투자 자본의 어떤 동향을 살펴볼 때는
처음에는 소비하고 수출 받잖아요. 근데 실제 이 외국에 들어온 돈들 보면 장사가 망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기 1층에서 치킨집 하는데 뭐 저기 막 제로 코로나 봉쇄돼서 가게 뭐 장사를 하나도 못했다고 보죠.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돼가지고 좋아 이제 금년에 한번 정말 제대로 장사해보자. 사람들도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마스크 다 벗고 치킨 또 열심히 우리 가게 와서 사 먹겠지 하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소비자들이 진짜 비싼 치킨은 안 시키고 제일 싼 뭐나 이렇게 맥주나 한 잔씩 먹고 그냥 치킨은 안 먹고 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것도 그게 예전처럼 사람이 많이 안 오고요. 그죠? 밖에서 이제 배달이라도 수출이죠. 배달이라도 많이 돼야 되는데 배달 많이 될 줄 알았더니 배달 계속 줄어드는데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아 이거 심각한데 뭔가 좀 우리가 그러면은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저기 그동안 우리 집 앞에 그냥 대형 막 치킨 브랜드가 3-4개가 아무래도 들어온 것 같아. 좋아 그러면 우리도 정말 소비자들이 다시 우리를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메뉴를 개발을 해가지고 더 싸고 더 맛있고 경쟁력 있는 신메뉴를 개발을 하자. 근데 그 신메뉴를 개발해서 뭔가 좀 시스템을 바꾸려면 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맨 우리한테 그런 마이너스 통장에는 대출 잘 해주던 은행이 맨날 돈 더 갖다 쓰라고 하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 갖고 가게를 다시 문 열었는데도 돈이 더 안 들어오고 있다.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계속 해외 자금을 만약에 끌어오지 못하면 위안화로 뭐 글로벌화를 하고 1대1로 정책을 하면서 미국 주도의 기축통화 패권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딱 제 생각도 이 생각입니다. 지금 이 중국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면요. 아무리 저기 브릭스에서 뭐 달러 패권에 도전해서 위안화로 뭐 시스템을 만들어도 동네 잔치로 끝나고 맙니다. 그냥 가난한 저쪽에 가면 좀 가난한 나라들이 모였는데 지들끼리 뭐 저기 달란트 뭐 저기 뭐 지역 화폐 쓰고 있네. 쿠폰 뭐 전통시장 활성화 쿠폰 쓰고 있는 거의 그 정도 수준밖에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연초부터 중국 자본시장에 몰려든 자금은 진짜 큰 손은 아니었고요. 투기적인 헤지펀드 일시적 자금이었고요. 우리가 그래서 경제 뉴스들과 월가 찌라시 기관지의 내용으로 나오는 우리한테 오는 경제 기사들 또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카페나 유튜브에서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떠드는 얘기들에 다 혹해서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도 다 똑같이 그런 기사들 수수료 벌어야 되니까 만들죠. 그대로 믿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예, 자 이런 큰 흐름을 보지 못하면 몰려있죠. 왜냐하면 작년 12월 말까지 딱 바닥을 찍고 한 번 더 10월 말에 바닥 찍었다가 산타랠리 끝나면서 12월 말에 한 번 더 바닥을 찍었었죠. 근데 금년 1월 한 7, 8일부터 해서 슬금슬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거 뭐야 절대 이럴 리가 없어 안 믿었어요. 헤지펀드들이 먼저 들어가서 주가 조작하듯이 띄우고 있었죠. 요새 지금 우리나라 주가 조작 하한가 뭐 계속 만다가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저도 가끔 기사를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할게요. 근데 그런 식으로 띄우니까 사람들이 개미들도 이거 쫓아 올라가야 말아야 되나? 에이 저러다 빠질 거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 제가 빨리 끼어든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먼저 물려있는데 존버했던 사람들 아니면 이거 상승인 것 같다 하고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이 그 월가 찌라시 기사나 뭐 이런 뭐 재생산된 그런 소식들을 보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 1월 20일부터나 들어갔어요. 빠른 사람이 1월 15일부터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때가 1월 말부터 2월 초가 제일 많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뒤늦게 이제 불안해서 못 따라 들어가고 있다. 이거 아무래도 되는 것 같아 하고 들어간 거죠. 기술적인 어떤 기술적인 저항선도 막 돌파하고 하니까 이 비슷한 얘기 전에도 한번 했었죠 제가. 예. 근데 고점 치고 딱 내려온 건 2월 초였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지금 물려 있다는 겁니다. 물려 있는데
안 팔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네, 우리 중국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결국은 2월 21일 기사인데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헤지펀드들이 결국은 2월 동안에 중국의 주식의 베팅을 축소했다. 헤지펀드라는 건 반드시 차익을 일부 실현하기 위해서 멈춰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경기 회복의 증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그리고 그때 풍선 사건이 터졌었죠.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투기성 헤지펀드도 2월 중순 이후로 전부 개미들한테 설거지 시키고, 제가 2월 초부터 유튜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였죠. 설거지 이제 나올 거다 했던 거. 차익 실현 후에 관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월 하순부터 2월 초까지 뒤늦게 따라 뭐 이런 기사들을 찌라시 말들만 믿고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 물린 개미들만 지금 중국 시장에서 강제 존버 중이다 이겁니다. 시진핑 3기를 못 믿는 외국인들은 중국에 몰리던 뭉칫돈이 멈칫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식어가는 중국의 금융시장. 3월 초 기사인가? 2월 28일 기사네요. 예. 글로벌 자금 유입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2월 초까지 잠깐 반짝했었지만 2월 달을 보니까 중국 증시의 순매수는 10분의 1 토막이 났다. 중국 채권도 계속 팔아치우고 있고, 위안화도 약해지고 있고, 부동산 부실 대출도 시한폭탄이고, 꼭 이런 얘기는 고점에 다 저기 개미들한테 설거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뉴스를 뒤늦게 터뜨리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앞으로 이런 외국의 투자 자금이 들어와 굉장히 절실한 중국의 입장인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앞으로 더 막죠. 요거 지금 3월 7일 기사인데 지금 이게 조만간 이제 이미 나왔나? 다음 주에 나오나? 뭐냐면은 미국의 사모펀드들 투자 그런 자금 회사들을 중국에 투자를 못 시키게 지금 미국이 법으로 막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중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행정명령 발표가 임박했다. 딱 보니까 앞으로는 중국에 미국에서 들어가는 투자 자금도 못 들어가게 막겠다 이겁니다. 숨통을 쥐어넣겠다 이거죠 아주.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일부 사모펀드는 미리부터 중국 기업의 투자 지분을 선제적으로 매각하겠다. 좀이라도 비쌀 때 팔아치워야겠다 하고요. 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글로벌 투자 자금은 지정학적 위험성에 가장 민감하다. 잘못 투자했다가는 그러다 코끼리면 한 푼도 못 건지고 털리고 나오는 게 바로 지정학적 위험성이기 때문이죠. 제가 틈틈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 순진한 경제학자들이나 뭐 어떤 보통의 사람들을 대부분의 보편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 아무리 저렇게 해도 저렇게 될 리가 없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살다 보면. 설마 저렇게까지는 불가능하니까 못하겠자 지금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정치 논리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던 얘기를 또 한번 해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TSMC와 코리아. TSMC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 하나로도 다뤘었죠. 지금까지 보면 아무리 저기 반도체 업황이나 뭐 이런 데가 문제가 된다 해도 TSMC는 한 번도 어닝 비트가 안 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전망도 제일 좋았어요. 그 TSMC마저도 금년 1분기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이익이 좀 줄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은 다른 데가 아무리 위로 뜨고 아래로 가라앉고 승강 부침이 있어도 TSMC는 그렇게 잘 나갔어요. 그러면 TSMC 주가도 그만큼 계속 잘 나갔어야 되죠. 전망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동영상에서
TSMC 주가 한번 쫙 보여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부추하고 상추로 비유를 했었죠. 텃밭에서 조금만 자라면 바로 잘라다 먹죠. 왜요? 지정학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정치적 논리에서 시장에 무슨 사건이 이벤트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익을 오래 들고 가지를 않습니다. 넣었다 바로 빼버리잖아요. 조금만 이익 나면.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항상 이상으로 못 오르고 그렇게 계속 실적이 좋은데도 그 몇 년 동안 보면은 오히려 지지부진하게 계속 박스권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워렌 버핏 얘기도 제가 했었죠. 워렌 버핏이 넣었다가 바로 TSMC에 대해서 워렌 버핏도 투자했다. 니들도 투자해라. 개미들도 하고 얘기는 했지만 워렌 버핏은 그 얘기 나왔을 때 석 달도 안 돼서 다 팔아치우고 아주 눈꽃만한 이익 보고 그냥 빠져나왔죠.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에 전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죠. 그때 제가 동영상 만들 때 요것만 봐도 워렌 버핏조차도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의 지정학적 위험성에 대해서 이 사람도 이거는 보통 문제는 아니구나. 미국과 중국의 그 기축통화 패권을 둘러싼 이 화폐 전쟁이 우리가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모든 경제 논리를 다 씹어 먹을 만큼 라고 해서 뜨거고 냅다 뺀 거다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따로 말은 안 했지만 사실 3월달인가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워렌 버핏이 그 일본 가가지고 얼마 전에 3월달인가 일본 가서 4월인가 일본에 뭐 투자 많이 하기로 하면서 일본 상사에 대해서 막 투자 많이 하기로 했죠. 그게 일본 기자들이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 때 질문했죠. 일본 애들 맨날 그 모이면 그거 뭡니까 뭐 항상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일본을 이렇게 좋게 평가해줬다. 그거를 막 더 부각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좀 유치한 면이 있죠, 걔네들. 그러면서 우리 일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왜 그 좋다는 TSMC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돈 넣었다 바로 뺐냐 물어봤죠.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워렌 버핏이 지정학적 위험성 때문이다. 딱 찍어서 바로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얘기한 게 맞았죠. 철학관을 한번 차려볼까? 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네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대부분의 경우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앞서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면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보면 종종 이런 식으로 자꾸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맨날 외국 자본이 환차손 때문에 빠져나갈까봐 항상 불안하죠. 외국 자본이 엄청나게 달러 자본이 빠져나오고 투자 유치가 안 돌아서 힘든 나라들이 남미의 나라들이죠. 중국도 지금 그 꼴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모든 나라가 중국에 제발 돈 좀 써주세요 하고 투자금을 갖다 밀었는데 언제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정확히는 3분기부터 약해지다 4분기 때 완전 72%, 73% 급감을 했다가 금년 1, 2, 3월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잘못하면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면 남미꼴 그건 너무 앞서 나갔나요? 아무튼 그 부채가 지금 시한폭탄이 좀 돈으로 기름칠 좀 돌게 해서 좀 안 터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외국에 투자 자금을 유치해오는 게 지금 중국의 제일 목표입니다. 안 그러면 중국의 경제성장 꿈도 허물어지고요. 브릭스 체제 안에서 위안화를 기축통화처럼 활용하려는 계획도 흔들리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소비와 수출과 투자 자금이 어떤 식으로 변동했나.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결과는 어떤가 총평을 해보자고요. 예. 여기 보면 1, 2월 달에 제조업 서비스 수치 쭉 나오고요. 공업 이익은 대신 감소했다는 거 나오고요. 제조업 PMI가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당국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좀 더 정확한 민간 조사기관의 어떤 PMI는 어떻게 됐다는 거 쭉 나오는데 1월 달엔 이랬다 저랬다 3월 달엔 2월 달엔 이랬다 3월 달엔 저랬다 막 나오는데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이미 작년 말부터 열심히 돈을 요거 좀 자세하게 이렇게 안 넘어가고 자기 다 한 번씩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블로그 오셔갖고 이 링크 기사 한 번씩 보십시오.
이미 작년 말부터 열심히 돈을 풀면서 노력해가지고 또 여기다 제로 코로나를 풀고 리오프닝까지 시작을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제 3월 들어서 조금씩 반등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러 지표들이 나오는 것마다 이랬다 저랬다 서로 반대 신호를 보내면서 일관적이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앞으로는 좋아질 거냐 봤을 때 이런 불안정한 거시경제 흐름, 전 세계의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또 미국과의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의 고조로 투자 자금도 안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상태다 이겁니다. 별로 좋지 않죠.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자기들은 좋다 얘기를 하는데 중국 정부보다 좀 더 신뢰성이 더 좋은 민간기관의 자료는 조금 더 안 좋습니다. 3월까지 성적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그렇게 돈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쳤는데 오히려 잘 안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중국은 인플레도 안정됐기 때문에 경제 소비 활성화되고 정말 좋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돈을 쏟아 부었고 리오프닝을 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물가가 같이 안 오르고 있다는 거는요. 이건 굉장히 오히려 안 좋은 신호로 봐야 된다고 했죠. 제일 안 좋은 건 쏟아부은 노력, 재정책, 통화지원책, 여러 가지 법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처럼 어떤 지원책들에 비해서 여기에다가 마침내 리오프닝 보복 소비 효과까지 한 번에 두 가지를 필살기 두 개를 빵 써가지고 당연히 효과로 1월에서 3월 동안 뭔가가 뻥 튀어오르겠지 했는데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가 나란히 저조한 점, 이것은 과거 일본이나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디플레이션의 초입 증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봤더니 결국은 산업 구조나 거시적인 흐름이 자국 산업이나 수출의 전망이 계속 좋지 못하다면 아무리 나라에서 재정책이나 통화정책 정부 주도로 끌어내는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만국 공통입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악성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는 더욱더 그 부채 때문에 돈이 돌지를 못하는 거죠. 부채 이자 갚는데 엄청 써야 되니까 일단 밖에서 여러분들이 승진해가지고 돈을 뭐 한 달에 뭐 60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벌어오신다고 하더라도요. 집의 빚이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면 그 빚 이자하고 원리금 갚는데 일단 벌어온 돈에서 400만원, 500만원 써야 되면 나머지 돈 가지고 뭐 어떻게 답답하죠. 이런 식으로 중국의 CPI가 못 늘어나고 지금 보십시오. 2022년 1월부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PPI 보세요. PPI는 생산자 물가인데 생산자 물가는 뭡니까? 이 앞으로의 그 기업들을 보는 거죠. 기업들의 어떤 그 경기 침체를 보는 거고요. 이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그러다가 리오프닝에서 오를 거야 했는데 오르긴 개뿔. 이렇게 되네요. 개한테 뿔이 있나? 왜 그 말이 나왔지? 특히 이거는 지금 오늘 제가 이걸 하려면서 오늘자로 이제 자료를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항상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요. 가끔 보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가 예전에 얼핏 어디서 유튜브에서 봤는데 외국의 유명한 투자 월가의 어떤 전설들이나 구루들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이렇다는 거시경제 흐름을 소개해주는 좋은 채널이 있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제가 보니까 그 내용들이 너무 지금 내용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그 동영상 설명란에 이 인터뷰한 내용들이 언제 인터뷰한 내용인가 하나도 게시가 안 돼 있어요. 그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뭐 한 석 달 전 뭐 오래된 건 6달 전 거를 갖고 와가지고 게시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예상하던 그 시장 상황하고 지금 석 달 뒤, 6달 뒤에 엄청나게 변해 있거든요. 다른 사건도 터졌고. 그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보니까 그 밑에 이제 한글로 번역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그때그때 이제 번역한 건 아니고 어디서 번역되길 기다렸다가 그걸 뒤늦게 이제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현재의 상황하고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현재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밑에 댓글 다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참.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말이 맞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시던데, 항상 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금방금방 모든 사건이 터지고 변해가는 게 이 경제 이쪽이기 때문에 최신 요걸로 업데이트가 필요하죠. 저도 이 자료를 뭐 이미 만든 지는 뭐 한 달 반 정도 지났지만 계속 앞에 것 영상 올리면서 뒤에 것이 늦어지게 되면 뒤에 거를 매번 또 이렇게 업데이트를 자료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보면 4월 27일,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네? 오늘 뉴스네? 네. 이거를 봤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뭔 얘기가 나왔냐면 요 얘기가 나온 거죠. 중국이 뭐 3월 말에 잠깐 반등해서 살아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4월이 돼가지고 4월 말이 돼서 지금 1에서 3월 1분기치 공업 이익에 대한 결과가 이제서야 나왔어요. 그런데 아주 안 좋습니다. 공업 이익이. 예.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공업 이익, 제조업 같은 거죠. 여기에 수익성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0.5% 줄었는데 1, 2월에 매출이 감소한 것보다는 조금 개선됐긴 했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이런 매출 감소가 줄곧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전반적인 공업이익의 손실 규모가 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업이익이라는 것은 공업 분야 기업들의 수익성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매출 38억 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된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공업이익이 쭉 떨어지고 있죠. 좋지 않다 이겁니다. 현재 개별 지표들을 보면 꿈틀꿈틀 내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난다, 제조업이나 수출 경기도 이제 바닥 찍고 살아나는 것 같다 말들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를 보면 그렇게 돈을 많이 풀면서 노력을 한 거에 비하면 확실히 지금 경기 침체다. 역부족이다. 즉 아직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확실히 힘든 상태다. 마치 지금 미국이 경제가 튼튼한데 물가만 잘 잡혀서 연착륙을 할 거냐, 아니면 결국 하반기에 침체가 와서 경착륙 할 거냐를 판단을 못 해갖고 지금 요새 주가가 옆으로만 기고 있죠. 그것처럼 결국 미국이고 중국이고 지금은 한 치 앞을 아무도 몰라요. 앞날이 너무 불투명해요. 하반기에 그럼 모든 게 드러날까요? 그래 어떻게 돼야지 봐야겠죠. 결국 중국 1분기의 성적표는 연초에 호들갑 들고 설레발 떨던 예상들과는 달리 비교적 초라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월 초 들어서 조금씩 경제가 살아나서 꿈틀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게 특히 어디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중국이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을 내놨는데 예상 밖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플러스 4.5%가 나왔죠. 그래서 중국이 이대로 계획대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대외 수출길인데 수출이 많이 되는데 지금 보면 대외 수출길과 역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게 나왔죠.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디커플링 현상 때문이죠. 또한 경제 개발에 아주 필수적인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하는데 이게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죠.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건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다음 시간 영상에 투자기관들 대부분이 제일 꺼려하는 이유이면서도 개미들한테는 잘 말하지 않는 가장 큰 부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다들 대놓고 말하긴 싫은 거죠. 꺼내서. 이것들이 지금 심각해서 앞으로의 전망도 겉보기에 달리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관들의 숨겨진, 바로 작년부터 알고 있으면서 금년 초까지 개미들 설거지시키냐고 말 안 했었지만 다들 지금 알고 큰손들과 기관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손을 빼고 있다고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오늘까지 요새 최신 나온 자료들을 보면 그게 증명이 됐네요.
요것도 하나, 이것도 아마 내가 아까, 이것도 오늘 기사입니다. 오전 11시 기사 따끈따끈하네요. 뭔 얘기냐.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10곳 중에 6곳이 올해 중국 경제가 회복은 될 거다. 당연히 제로 코로나 끝냈으니까 회복은 되겠죠. 기저효과로. 그런데 정작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곳은 채 4곳도 되지 않았다.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죠. 왜 그러냐?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대외 개방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는 있지만 지정학적 갈등에 놓여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의 러브콜이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밖으로 돈은 많이 들지만 공급망을 이전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들고 있고 또한 중국에 대한 투자도 계속 줄이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중국이 과연 하반기에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중국은 지금 아무리 저기 뭐 프랑스하고 뭐 투자를 많이 하네. 그것도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죠.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하고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인 파이를 봤을 때 외국인의 투자 그거는 직접 투자는 엄청 줄어들고 있잖아요. 봤었나? 저번 시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브릭스 안에서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그 수세적인 차원에서 방어적인 경제 방어적인 입장에서는 튼튼한 성이 되겠지만 대신 공격적으로 어떻게 지금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안전하게 되돌려놔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마땅한 활로가 지금 보이질 않는 거죠. 자, 이것은 단순히 외부에서 보는 냉정한 시선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거시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올 한 해 아무리 중국이 시진핑 독주체제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지원책을 벌린다 해도 결국은 여러 가지 이런 요인 때문에 예전만큼의 경제 성장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중국조차도 맨날 허세를 부리고 과장하는 중국조차도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바입니다. 바로 중국이 지난 3월 양회 때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모든 외신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춰져 봤죠. 5% 안팎으로.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을 먹었었죠.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아, 이것도 힘들겠다 하고. 중국이 5%로 이렇게 5% 안팎으로 제시한 거는 천안문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사태가 지속되던 그때 1991년 이후에 가장 낮춰 잡은 전망이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중국 문제 자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죠. 거시경제 흐름. 인플레를 잡기 위한 고금리와 양적 긴축이 이미 진행됐고요. 거기서 패권 전쟁에서 디커플링과 각국의 자원 민족주의 등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상황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녹록치가 않다는 겁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요. 2022년 초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는 백신 때문에 자연스럽게 엔데믹 형태로 극복되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던 전 세계 유통이 풀리면서 공급망의 불균형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잠깐 지금 나오는 인플레도 조만간 곧 잡히게 될 거다. 그러면은 선진국들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시작된 금리 인상은 몇 개월 안에, 즉 2022년 하반기에는 다시 풀릴 거다라고 예상들을 그때 상반기 때 많이들 했었죠.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들 작년 하반기에는 다시 연준이 금리 인하로 피벗할 것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또 금년 하반기로 넘어왔지만 피벗 얘기는 아주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금융기관과 사업체들도 별다른 해지를 안 했어요. 연준 결국은 그렇게 못 올려 하고는. 그리고 달러는 금방 다시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작년 상반기부터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그 모든 예상들은 결국 작년 한 해를 결산내보면 결국 다 틀어졌었죠. 지금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미국이 기축통화 패권을 만약에 놓치지 않으려는 큰 계획이 녹아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들.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가 앞서갈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한 거죠. 거기까지는. 똑똑하신 경제학자분들도. 그래서 금년 4월 말 현재에도 중국의 리오프닝, 그 다음에 하반기
미국의 경기 침체를 두려워해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금리 인하로 그에 따른 달러 약세와 결국은 신흥국들은 아웃퍼폼하면서 경제 반등을 할 거다라고 지금도 4월 말에도 그런 얘기 계속들 하고 있습니다. 과연 또 그렇게 되나 보자고요. 작년 상반기에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 안 됐거든요. 아무튼 좀 이번엔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중국의 억만장자가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억만장자가 작년과 금년 거치면서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침체의 흐름입니다. 예. 여기 제로 코로나에 질린 중국 부자들이 태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란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에 굉장히 돈이 많은 중국 부자들이 이미 자기네 그 중국의 그 속에 그 지방 정부 부채부터 해가지고 썩은 문제들, 썩은 부채들, 그리고 겉으로는 뭐 다른 나라들한테는 괜찮다 하지만 중국 안에 경제가 돌아가는 꼴, 내수, 그 다음에 수출이 계속 문제가 되는 꼴, 외국의 투자 자본이 안 나오고 중국 채권도 안 사주면서 계속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6개월 지금 8개월째 이어지는 이 상황을 중국 안에 살고 있는 내부 부자들은 우리보다 누구보다도 몸으로 느끼고 많이 보고 듣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자기들의 자산을 해외로 태국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중국 내 언제 올지 모르는 경제 충격에 대비해서 자산 일부를 중국 밖으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긴장하고 있다. 국경 밖으로 자신의 상당 부분을 옮길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라면서 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싱가포르로도 많이 옮기죠. 중국인들이 위험을 분산하고 기회가 있는 국가의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자기들하고 접속해서. 중국 자체 안에서도 지금 눈치 빠른 부자들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요, 외국으로 돈이 달러 자본 같은 게 많이 못 빠져나가게 사회주의 국가라서 많이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많이 그랬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를 위해서 개인이 외국에 송금하는 거 지금도 제한이 좀 있죠. 어느 정도. 보면 요것도 오늘 저기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특파원님 거기에 자료에서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또 오늘 자료인데 중국 기업들이 달러를 이렇게 많이 들고 있답니다. 이거를 위안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중국 경제 내부의 뿌리와 안에서 중국 내수 경제가 이렇게 돈이 도는데 그 돈을 외국에서 수출해서 벌어온 달러를 이게 이만큼인데 그 달러의 대부분을 달러로 그대로 위안화로 환전 안 하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 돈이 안 들죠.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죠.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딴 데다 투자하거나. 또 왜 그런가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들고만 있다는 거예요. 달러를. 왜 그런가 봤더니 기업들도 이 개인들 부자들처럼 중국이 앞으로 어떤 경제 충격이 올지 모르는데 그때 달러가 모자라 갖고 없어 가지고 기업이 무너지기가 싫어 가지고 비상금으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빡빡한 외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 거주자가 아주 뭐 특별한 이민 등을 위해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일부를 제외하고는 뭐 해외 부동산 구입이나 해외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못하게 사실은 막아놨어요. 중국은. 근데 실제는 많이 하죠. 중국 사람들이 외국의 부동산 개인이 많이 또 사고 뭐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그 달러로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다 편법을 한다고 합니다. 지하경제죠. 예. 그래서 할 수만 있는 애들은 이런 편법과 지하경제를 이용해서 자본을 이미 자기들 중국 안에서 중국인들이 볼 때도 야 중국 경제 심각한데 앞으로도 심각하겠는데 보고 돈을 해외로 빼거나 기업들은 달러를 그대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벌어온 달러를 환전을 안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자기들 경제를 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2분기가 이미 시작해서 한 달 가까이가 지났는데요. 이 2분기와 그 다음 3분기, 4분기까지 다음은 과연 대충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까요? 이것도 우리가 이런 것까지 또 예상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죠. 현재 중국 시장은 3월을 거쳐 4월 들어오면서 중국 중앙정부가 투자한 돈과 노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서히 소비 시장도 기지개를 켜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긴 했고, 수출 역시도 기저효과로 소비보다는 한 박자 늦게 나오긴 했지만 살짝 반등하는 움직임도 나왔다고 했죠. 4월 초에. 보면 역시나 요식업계가 가장 빨리 회복했고요. 관광업계 다 이런 거예요. 요식업, 관광업. 그런데 서비스 분야의 구매 관리자 지수는 이렇게 서비스업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제조업은 약간 좀 많이 떨어진다. 제조업은 회복을 못하고 계속 위축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혹은 위축 국면인데 반대급부로 서비스업 분야만 확장 추세인 거는 현재 미국, 유럽,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올 1분기에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이다 이겁니다. 중국은 일단 자국의 부동산 문제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결국 내수의 민간 소비를 필사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하는 급선무가 있죠. 그래야 세수도 많이 걷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월에 반짝 소비로 돌아서는 듯했던 민간 소비가 다시 보다 더 방어적인 저축 성향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도 슬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반짝 살아난다고 했던 민간 소비가 거기서 반짝하고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4월을 보니까. 그러면서 저축률도 또다시 반대로 또 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중국의 1분기 열심히 했던 소비 장려 정책이 중국의 민간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는가 하고 반짝 신호가 나서 봤는데 반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 이게 4월 14일 기사인데요. 결국은 중국의 가계저축은 결산 내보니까 결국은 오히려 늘어났다. 1분기에. 뭐 반짝 나오고 뭐 자시고 했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중국의 한 전문가가 합니다. 저축이 예금이 많다고 해서 국민들의 그것이 곧바로 소비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람들이 저축액이 많이 있으니까 역대로 그거를 소비에 쓰겠지? 그건 참 순진한 생각이다 이겁니다. 소비를 진작하는 것은 예금이 아니라 소득의 증가다. 제가 아까 노인들의 경우를 대비해서 길게 설명했었죠. 일본도 그런다고 했고요. 중국 역시도 지금 저축액이 많아졌으니까 이걸 소비로 쓰겠다? 자기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저축만 더 많이 하면서 경제는 돌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 경제 입장에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계속 소비가 탄탄한다, 받쳐준다 그 논리를 1분기 내내 폈던 게 저축액이 아직도 많다 하는데 그 반대되는 의견도 제가 예전부터 많이 기사를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저축액이 많다고 해서 실질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저축액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동양인, 서양인의 인식 차이는 좀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 라이프 스타일 차이도 있고 그런다 해도 어느 정도 심각해지면 만국 공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도 전년 동월 대비 38%나 감소했다. 자동차 소비는 중국 소매 판매의 40%나 차지합니다. 그렇죠. 왜 그거 먹고 술 마시고 해봤자 이런 큰 거 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파격적으로 완화했음에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택거래 감소는 정말 내수 시장을 크게 활성화하는 철강이나 시멘트 및 원자재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직은 리오프닝에 의한 보복 소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행이나 레저 등의 요식업, 관광업 등의 소비에서만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대형 내구재나 임의 소비재 소비는 역시 지금 4월 한 달이 지났지만 역시나 별거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사실은 전 세계가 비슷하죠.
여기 보면 이것도 4월 14일 4월달 뉴스인데요. 중국의 항공 여객 수송량이 뭐 엄청나게 뭐 1, 2, 3월 달에 뭐 다시 회복될 거다. 경제가 다시 사람들이 비행기 많이 타고 여행 많이 간다. 뭐 그때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4월 달 와서 제대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80% 수준까지 회복을 하긴 했는데 이 중에 국내선을 타는 사람들은 97% 회복했지만 국제선은 16.9% 수준이다. 많이 틀리죠. 열심히 해외 단체 관광을 중국 정부에서 독려하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여름과 가을에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지만 어쨌든 1분기 보면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항공 화물의 수요까지도 중국의 더딘 경제 회복과 수출 부진 등으로 저조한 상태다. 수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외 수출의 호황 역시도 여전히 깜깜하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3개월, 6개월 더 두고 봐야지 아직은 깜깜하다. 다만 아무리 3개월, 6개월 뒤를 봐도 예전 같은 급격한 수출 전망 성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있으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 열흘 전부턴가 일주일 전부턴가 요즘 4월 중순부터 말하기를 또 기사들 보면 또 월가 찌라시들 보면 미국 시장의 투자 자금이 이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앞으로 신흥국 좋다고 신흥국이 더 이제 일치월장한다고 신흥국에 투자하라는 말 슬슬 또 나오고 있죠. 2월 초까지 나왔다가 3월 달에 쏙 들어갔다가 다시 4월 중순부터 언제부터 나왔나 했더니 그 중국이 1분기 GDP 우리가 4.5%나 성장했다 딱 발표하고 나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은 신흥국 시장, 특히 중국 시장으로 많이들 실제 자기들 자금들이 유입됐다라고 발표들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중국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과 함께 투자할 때다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매번 똑같은 패턴이죠. 예. 1분기 GDP가 4.5%나 성장했다 하고 나서는 급하게 또 평가를 뒤엎고 중국이 2분기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들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막상 중국이 4.5% 달성했다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보면은요, 중국 또 한국 등에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더 빠지고 있습니다. 슬슬. 예. 제가 볼 때는 아직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중국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외국 투자는 아직도 많이들 망설이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도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요즘에 중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건 결국 또 한 번의 단기적 투기 자금이 아닌지를 의심해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밌는 오늘자 아까 그 말한 제가 다른 그 특파원분 거기서 가져왔는데 결국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인이 중국 채권 보면은 요새 맨날 저기 미국 달러 채권, 미국 채권을 사람은 전 세계에서 다 팔아치우고 있으니까 미국의 뭐 위기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전문가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은 굉장히 근데 중국 채권도 어마어마하게 내다 팔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보면 2022년 1월부터 작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인데요. 중국 채권을 작년에 제로 코로나 때문에 이만큼 팔았다고 해보죠. 근데 왜 금년 1월부터는 리오프닝 했는데 채권 더 내던지죠. 여기 보십시오. 1월, 2월, 3월. 3월 달에 그렇게 그래가지고 중국에 투자해라 막 중국 공산당에 나서서 막 국제 뭐 어떤 대회를 뭐 3개인가를 연달아 했잖아요. 3월 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중국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신흥국이 아웃퍼폼 할 거다. 리오프닝 했으니까 경제 성장할 거다. 투자해라. 그래놓고 지들은 뒤에서 중국 채권 이만큼 내다 판 겁니다. 1월, 2월, 3월. 배신감 느끼죠? 이런 거 보면. 주식의 매수도 볼까요? 외국인의 월간 중국 본토 주식 순매수가 나오는데요. 1월 달에 이만큼 들어왔었죠? 2월부터 갑자기 거의 안 샀죠? 3월 달에 이랬다가
다시 4월 들어와서 야 1분기에 GDP가 4.5%나 성장했으니까 2분기부터 잘 나갈 거다. 중국을 살 때다. 기사들이 일주일 열흘 전부터 막 쏟아지고 있는데 보면 지들은 그렇게 말해놓고 4월 25일까지 4월 달에는 마이너스 났습니다. 중국 주식을 안 사고 오히려 더 팔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야 정말 세상에 믿을 놈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4월 26일 어제 기사인데요.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4월 한 달 동안 4월 보는 겁니다. 4월 금년 4월 이번 4월 동안 한 달 동안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이 미국 나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거기서 돈이 1000억 달러가 1000억 원도 아니고 1000억 달러 133조 원이 돈이 빠져나갔다 이겁니다. 이게 나스닥에 있는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라는 뭐 ETF 뭐 그런 건데 지금 보면은 보십시오. 금년 1월 달에 이렇게 2월 초까지 정점을 쳤던 게 쭉 빠졌는데 다시 4월 들어서 투자해 해놓고는 더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 언제 겁니까? 작년 12월 말 그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동안 뻘짓 한 거죠. 이때 물리신 분들만 알리바바 뭐 어쩌고 해서 막 다시 날아가네요. 중국 지금 사야지 했던 분들만 다시 한 번 더 물린 거죠. 즉 3월 말 이후로 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어요. 왜 그랬냐?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 주식에 대한 배팅을 기관들이 줄였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대부분의 경우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앞서간다. 한 번 더 되새겨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본토 시장에서도 중국의 상하이 시장, 선전, 심천, 그 다음에 뉴욕 증시 다 합쳐가지고 지난 일주일에 이건 또 언제적 기사일까요? 오늘 기사입니다. 4월 27일. 지난 일주일 4월 지금 중순 이후로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 중국과 관련된 상하이 증시, 선전 증시, 뉴욕 증시 등에서 다 중국 관련해서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시가총액들이. 왜 그러냐? 제로 코로나 폐지해서 리오프닝 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기대한 것만큼 경기 회복이 안 나왔다. 실망했다 이거죠. 그리고 4월 달부터는 다시 또 뭐 회복할 거라며 2분기에는 막 말들은 그렇게 해놓고 지들이 볼 때 앞으로 1분기에 4.5%나 어떤 전망을 웃도는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을 내놨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볼 때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계속 중국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거다 해서 미리들 팔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겉다르고 속다르고 나쁜 놈들이죠. 아주 개미들한테는 좋다 앞으로 성장한다 하면서 지난 일주일간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 효과가 나타나거나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하반기까지 기다리면서 일단 상반기는 내수 소비 활성화에 기대어 경제를 성장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은. 그러면서 만에 하나 운이 좋아서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주고 또 운 좋게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야 이제 살았다 하고 세계 경제가 다시 반등한다면 그러면서 중국 물건도 다시 사주기 시작한다면 중국 수출도 회복할 수는 있겠죠. 유행을 바라야 되죠. 아니면 뭐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브릭스 체제 안에서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경제개발 협력을 하면서 그게 어떤 도움을 받거나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 브릭스 안에 있는 주요 나라들이 다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뭐 지들이 얼마나 뭐 저에서 중국 경제에 서로 도움이 되겠어요? 예전같이 서로 합작해서 무슨 투자 사업을 펼치자는데 지금 다들 국고가 다 지금 적자가 나면서 허덕이면서 외국 자본이 유출돼서 힘든데 새로운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뭘 벌리려고 하겠어요? 그럴 여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벌리려고도 예전처럼 싼 비용에 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원자재 에너지 값 등 뭐 여러 가지가 다 코로나 전보다 훨씬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SK나 뭐 이런 뭐 보면은 이미 미국의 IRA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거기서 지금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하려고 여력이 없잖아요, 지금. 사실 미국 땅에 그 공장 안 짓고 더 가능성이 있는 그 돈으로 인도 같은 데나 다른 데다가 공장을 중국이 아니면 다른 데다가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다 다 짓는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돈을 다 저기 해가지고 벌어온 돈을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도는 돈이 그야말로 진짜 낙수 효과가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2배, 3배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억지로 거기다 공장을 지으면서 다른 나라의 어떤 기회를 살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면서 공장 지을 돈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뉴스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오늘 뉴스예요. 중국에서 지금 5월 노동절 황금 연휴 아시죠?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얘네들 돈 많이 쓰는 때거든요. 내일 모레부터죠. 이런 여름 휴가인데 사실상의 노동절 황금 연휴 중국에서. 근데 이때 중국 49개 도시에 아주 본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뭘 했냐? 해외여행 갈 거냐? 지금 그 1년에 몇 번 안 되는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아주 황금 연휴 찬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표를 예약했다고 한 설문조사에서 답한 중국인 응답자가 10명 중에 1명 10%에 불과했대요. 예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죠. 그럼 해외여행을 안 갈 거 했더니 가긴 갈 건데 연말 이전에 한 번쯤은 금년 안에 한 번은 갈 건데 아직은 계획이 없다. 왜? 경제가 자기들이 봐도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경제적 문제 외에도 뭐 자기들은 안전 문제 아직도 뭐 방역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정확히 뭔 얘기인지 후속 기사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조사에 따르면 중국발 국제선의 승객 수는 여전히 2019년에 12.4% 수준에 불과해서 회복이 아주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중국발 해외에 의한 항공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1년은 더 걸릴 것 같다. 지금 추세라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즉 민간 소비든 뭐 수출이든 이 경제 회복 성장이 중국 자체 안에서도 지금 제대로 된 속도가 2분기, 3분기에도 안 나올 것 같다 이거죠. 정리하면 중국의 강력한 경제 회복이 세계 경제를 멱살 잡고 캐리해 줄 거라는 그런 연초에 등장했던 IMF와 세계 경제 분석가들의 아주 그런 꿈 많던 기대는 이미 물 건너갔고요. 1월 달에 나왔던 1, 2월에 나왔던 미국의 노랜딩 시나리오하고 아주 비슷하죠. 아주 동화 같은 기대였고요. 판명이 났고요. 중국에서도. 지금은 그저 내수 소비와 서비스업 화랑에 기대면서 어떻게 해서든 상반기 성장을 어렵게 이어가고 거기에 이제 하반기에 오히려 미국과 선진국이 알아서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세계 경제가 살아나서 중국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겁니다. 즉 만약에 미국 연준이 하반기에 연착륙으로 금리 인하를 해주고 그래서 중국 시장에 다시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미국이 어떻게든 중국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걸 계속 막으려고 또 하겠죠. 방해를 놓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반기에 얘네들도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해야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계속 지켜지고 강달러가 되고 달러 패권이 지켜지면서 중국은 계속 외국 자본이 더 안 들어가면서 저렇게 힘들어져서 알아서 고사할 테니까요. 제가 항상 의심하고 있는 분야죠. 예.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 상황을 보면 많은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결국은 경기 침체가 두려워서라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달러 약세가 될 거다. 예. 대단한 저기 분 다 그렇게들 보고 있는데, 원래 경제 논리들이랑 그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다만 어떻게 될지 가능성은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축통화 패권을 둘러싼 화폐 전쟁이 이게 본질이고,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이벤트를 벌여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쪽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싶어서죠. 다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못 끌고 나가는 영향이 있죠. 이게 가장 큰 약점이죠. 미국도 중국만큼 어떤 통제가 가능한 사회주의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국가였다면 벌써 지금 뭐 난리 났겠죠. 중국을 완전 쓰러뜨려 놨겠죠. 사실 이게 문제가 있죠.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이렇게 미국만 바라보면서 유행만 바라기보다는 보다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겠죠. 그 사이에 미국이 또 어떻게든 어떤 이제 중국을 공격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비교적 돈이 있는 중동 지역의 사우디의 빈살만 프로젝트, 중동의 프로젝트 등이 중국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한 열흘 사이에 아주 확실하게 대척하게 됐잖아요. 우리는 완전 이제 급변했죠. 우리도 사실 이제 예전처럼 중국, 러시아에서 어떻게 슬쩍 양다리 거칠 여지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해졌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뭐 저기 그 사우디 저기 네옴시티 프로젝트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라고 뭐 협력해서 뭐 경제 개발 하겠다고 경제인들 등 끌고 가가지고 뭐 굉장한 어떤 희망을 줬었는데,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대척하게 됐는데, 거기서 같이 사이좋게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나 중동하고 중국이 사업하는데 우리도 그 옆에서 사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이 보란듯이 회방을 넣어갖고 우리 못하게 만들까요? 정치적인 결단들이 지금 경제적인 이익이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것도 오늘 뉴스인데 하나 가져오고, 오늘 뉴스 많이 갖고 왔네. 오늘 뉴스인데, 중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이제 좀 개인의 중국 칭화대 경제학 교수님의 어떤 의견이죠. 개인적 의견인데 이분 재밌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 안에서 중국 인사가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대놓고 지금까지 금기시되어 갖고 잘 말을 안 했던 중국 내부의 가장 아픈 문제를 이분이 용감하게, 중국 내부 경제학 교수님인데 이 외부 인사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무슨 얘기 했냐? 오늘 뉴스인데요. 지금 지방정부의 부채가 현재 GDP 100% 수준에 달한다. 까놓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중국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근데 이 GDP의 100%도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그러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거의 2배 수준입니다. 2배 수준의 숨겨진 부채가 있으니까 지금 부채하고 합치면 3배 수준이란 겁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돼 있는 구의저 우성, 여기에 제목에 따르면 부채가 뭐 이런다, 부채 비율이 높다. 그런데 이 부채 비율마저도 국내 총생산인 GDP에서 차지하는 부채를 산출한 공식적인 집계고, 일반 공공예산 수입과 정부 기금 수입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부채 비율이 61.8%가 아니라 이 구의저 우성이 532.7% 숨겨진 이 부채가, 그때 LGFV 얘기했었죠. 저번 동영상의 제목이기도 하죠. 다른 뭐 문제가 되는 부채 비율이 10배, 1009%. 이분 저기 전화 갈 것 같은데 중국 공산당한테서 교수에서 잘리는 거면 모르겠네요.
숨은 자개들의 그 문제를 여과 없이 이분이 지적을 했어요. 사정이 이런데도 제가 중요해서 녹색으로 해놨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방 정부들한테 인프라 건설, 내수 활성 그런 것 때문에 돈도 없는 이 빚투성인 지방 정부한테 채권 발행을 더 해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독려해라. 빚을 더 크게 만들어라.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중국 칭화성의 경제학 교수가 대놓고 까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이거 제가 저번 영상까지 제가 쭉 시리즈로 했던 얘기인데 오늘 기사에 나왔어요. 소신파가 발언을 했네요. 중국 내부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분 몸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사실상 중국에서는 이 모든 지금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제일 지금 그나마 매달려야 되는 건 뭐냐? 외국 투자입니다. 외국에서 돈을 빌려줘야 돼요. 투자라고 투자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 투자가 아주 절실합니다.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말에 중국의 뭐 고위 당직자 고위층 개발 포럼 보아오 포럼 거기다가 중국 투자해 선포식 하면서 가동식 하면서 전 세계의 CEO도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다 갔었죠. 애플의 팀쿡도 왔었고 모여가지고 그 난리를 막 그 일주일 동안 세 개의 국제 행사를 다 만들고 개최를 하고 아주 이례적으로 거기에 중국 최고의 부총리까지 해서 정치 고위 공무원들이 시진핑 빼고 다 나와서 직접 전 세계 글로벌 기업 CEO들을 다 맞으면서 제발 우리 중국에 투자해라 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었고 실제 앞으로 외국 투자 자본들은 얼마만큼 중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가, 얼마나 살려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얘기 들어주신 소수의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하시는 일 전부 잘 되고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